야, 거기 바닥 제대로 안 닦아?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식당 안에 따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님들의 숟가락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최 실장, 지금 당장 여기로 와. 직원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위험합니다. 모두 엎드리세요. 길을 비켜주십시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급하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여성을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이 청소부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야, 눈은 폼으로 달고 다녀. 이 구두가 얼마짜린 줄 알아? 사장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치더니 낡은 연두색 조끼를 입은 청소부 여자의 뺨을 손님들 보는 앞에서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찰싹!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 안에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종필의 손이 허공에 멈춘 채였습니다. 바닥을 닦던 청소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던 손님들이 모두 굳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그 한마디에 식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종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방금 자신이 뺨을 때린 그 청소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인 남자들. 그 뒤로 펼쳐진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최은서는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아직 골목에 손님 한 명 없는 오전 11시. 그런데 왜 이 아이의 손은 벌써부터 떨리고 있는 걸까요? 고시원 방을 나서기 전 은서는 휴대전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카드값 연체 안내 문자. 그 바로 아래 어머니 병원에서 온 분납금 독촉 문자. 두 문자가 나란히 붙어 있는 화면을 은서는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홍대 먹자골목은 아침이면 기름 냄새와 찬 공기가 뒤섞입니다. 은서가 전주에서 이 골목으로 올라온 건 꼭 3년 전이었습니다. 22살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겠다는 이유 하나였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이유들이 층층이 쌓였습니다. 고시원 월세, 병원 분납금, 카드 이자. 숫자들이 매달 월급보다 먼저 계산됐고 25이 된 지금도 그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박식당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주방 쪽에서 쇠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서는 앞치마 끈을 2번 동여매며 홀 안을 한 바퀴 훑었습니다. 테이블 위 물티슈 케이스가 비어 있었습니다. 재떨이 냄새가 구석 쪽에서 배어나왔습니다. 손님이 오기 전에 치워야 할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사장 박종필이 주방 입구에 서서 팔짱을 낀 채 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종필이 입술 한쪽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제일 늦었네. 은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오픈 30분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서 가장 먼저 오지 않으면 늦은 것이었습니다. 박종필이 대박식당을 차린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처음 인연은 진짜였습니다.
새벽 4시면 경매장에 나가 직접 재료를 골랐습니다. 국물관은 손님이 10명이든 1명이든 12번을 보았습니다. 그 성실함이 줄을 세웠습니다. 방송에 2번 나오기 전까지는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박종필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경매장 대신 납품업체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국물관은 주방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성공이 자신의 기질과 눈 덕분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굳어지는 속도만큼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테이블 세팅 다시 해. 물컵 각도 봐, 각도. 박종필이 홀을 가로지르며 말했습니다. 갓 들어온 고등학생 알바 민준이 물컵을 다시 잡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은서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는 자신에게 불이 튈 테니까요. 그것이 이 식당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입을 닫고 몸을 낮추고 숨을 죽이는 것. 점심 장사가 시작되기 직전 복도 끝에서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청소 카트가 복도 타일 위를 밀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낡은 연두색 조끼를 입은 여자가 양동이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고무장갑은 낡아서 손목 쪽이 얇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허리는 굽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단정했습니다. 건물 경비 장만식은 복도 끝에서 그 여자를 처음 보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3주 전이었습니다. 청소 용역 업체에서 단기 인력이 배치됐다고 했습니다. 서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만식은 그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골목 건물을 지켜온 그가 느끼기에 저 여자는 청소를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러 온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김 여사라고 불리는 그 여자는 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닥부터 살폈습니다. 물기가 고인 자리, 발이 자주 지나는 동선, 주방 문이 열릴 때 튀어나오는 기름 방울의 방향, 청소 도구를 정리하면서도 조끼 안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습니다. 은서는 그 모습을 잠깐 보았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지금 자신이 신경 써야 할 건 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홀이 순식간에 찼습니다. 은서는 탕 냄비를 들고 뛰었습니다. 복도 끝 테이블, 창가 테이블, 가운데 테이블. 숨이 목구멍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은서의 발이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뜨거운 냄비가 기울었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서 걸레를 밀어 물기를 막았습니다. 은서가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김 여사의 눈이 은서의 손목을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종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준, 지금 뭐 하는 거야? 4번 테이블 아직도 안 나갔어. 민준이 쟁반을 들고 뛰었습니다. 그러다 발이 엉켜 쟁반이 기울었습니다. 수저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박종필이 주방 입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야, 수저 하나 제대로 못 들고 다녀. 손님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은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홀 총괄 강미라는 카운터 뒤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식당에서 살아남으려면 불이 튀는 방향에서 비켜서 있어야 했습니다. 강미라는 그걸 이미 오래전에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이 절정일 때였습니다.
김 여사가 입구 쪽 바닥을 닦다가 양동이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물방울 몇 개가 박종필의 구두 앞코에 튀었습니다. 식당 안이 멈췄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혼자 떠돌았습니다. 박종필이 천천히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이 식당 안 사람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박종필이 구두 끝을 가리키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야? 눈이 있어, 없어? 김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필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죄송하다고 구두에 물이 안 튀어?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은서의 발이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멈췄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따기 소리였습니다. 식당 앞 모든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데려온 중년 여성이 아이의 눈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창가 테이블 남자가 일어나려다가 옆에 앉은 일행이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뺨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 눈물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종필은 그 얼굴 앞에서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워. 김 여사는 넘어진 양동이를 세웠습니다. 바닥을 마저 닦았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더 불편했습니다. 장만식이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3주 전 저 여자가 처음 이 건물에 들어오던 날, 자신이 느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에야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바닥을 다 닦은 김 여사가 청소 카트를 벽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조끼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에 저장된 이름을 누르고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넣으며 식당 간판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은서는 주방 뒤편에서 앞치마 끈을 고쳐 묶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저 여자가 왜 저렇게 서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체념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식당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한 번에 3명, 검은 정장, 넥타이, 구두 소리가 타일 위에서 또렷했습니다. 남자들이 식당 안을 훑었습니다. 김 여사를 발견한 순간 3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식당 안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박종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은서는 손에 들린 물컵을 그대로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 낡은 연두색 조끼를 입은 여자가. 박종필의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그 당당하던 목소리가 지금 어디로 간 걸까요? 정장 남자 셋이 일제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혼자 흘렀습니다. 박종필이 방송에 나간 뒤 홍보용으로 틀기 시작한 그 음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직원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이름을 쳤습니다. 화면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제 전문지 표지.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동성푸드 창업주 김정숙 회장. 전국 3만 2천여 식당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국내 최대 유통기업. 박종필의 시선이 화면과 김정숙 사이를 오갔습니다. 오갔습니다. 또 오갔습니다.
은서는 물컵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을 맞고 바닥을 닦던 여자가 지금 저 남자들이 허리를 굽히는 대상이었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물컵이 흔들렸습니다. 정작 남자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이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눈이 아니라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남자가 박종필을 향해 말했습니다. 동성푸드 비서실장 최재원입니다. 박종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최재원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박종필 쪽으로 돌렸습니다. 위생 점검표 허위 기재, 유통기한 라벨 재부착, 냉장 온도 기준 위반, 직원 임금 체불. 최재원이 항목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3주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박종필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맞은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유리창 너머로 이쪽을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정숙은 이 실장이 건네는 재킷을 받지 않았습니다. 낡은 연두색 조끼 그대로였습니다. 식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이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자세 하나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골목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 오씨가 팔짱을 낀 채 식당 입구에 섰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하는 혜진이 걸레를 든 채 복도 끝에서 발을 붙였습니다. 박종필이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다가 내려왔습니다. 다시 올라가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결국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종필이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오늘 너무 실수를. 김정숙의 눈빛이 그 말을 잘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판단이 이미 내려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최재원이 태블릿 화면을 다시 박종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동성푸드와 대박식당 사이의 식자재 납품 계약, 프랜차이즈 확장 지원금 약정, 오늘부로 전면 중단 및 회수 절차에 들어갑니다. 최재원이 한 박자 쉬고 덧붙였습니다. 건물주 측에도 오늘 중으로 통보됩니다. 박종필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강미라가 카운터 뒤에서 슬그머니 뒷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최재원 쪽 직원이 이미 그쪽 통로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강미라의 발이 멈췄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서는 그제야 지난 3주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냉장고 온도 경고등이 깜빡일 때 그쪽을 바라보던 눈, 식자재 용기 브랜드를 손으로 짚어보던 손, 바닥보다 주방 동선을 더 오래 들여다보던 시선, 그것들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그러자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 명.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 밥을 먹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종필이 목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일방적인. 김정숙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했지만 식당 안끝까지 닿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손으로는 사람을 먹이는 음식을 만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식당 안을 갈랐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경쾌한 음악만 여전히 흘렀습니다. 최재원이 태블릿 화면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약 해지 확인.
박종필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한 줄 흘렀습니다. 주방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주방장 배칠수가 앞치마를 천천히 풀어 조리대에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사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배칠수는 다시 앞치마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입구 쪽에서 지켜보던 오 씨는 팔짱을 푸는 대신 더 단단히 꼈습니다. 박종필에게 계속해서 텃세를 당했습니다. 작년에는 가게 앞에 화물 차량을 한 달간 세워두는 바람에 영업이 반토막 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 씨의 가슴에 차오르는 것은 고소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감각이었습니다. 혜진은 걸레를 든 채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박종필의 가게가 아닌 옆 분식집에서 일했지만 이 골목은 하나였습니다. 손님이 무례해도 웃어야 했고 업주가 반말을 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이름을 얻지 못한 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 왔다는 걸 오늘 처음으로 인식했습니다. 김정숙이 자리를 뜨기 전 은서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은서는 그 자리에 굳어 서 있었습니다. 김정숙이 멈추며 말했습니다. 많이 아팠겠어요. 은서의 손목 위 밴드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은서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지난 3달 동안 아무도 그런 눈으로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최재원이 은서에게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법무팀 연계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체불 임금, 부당 처우 모두 공식 절차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은서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숙이 검은 세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연두색 조끼가 골목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대박식당 안에는 박종필 혼자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아직도 경쾌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방송 나갈 때부터 틀어둔 그 음악이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들 사이에서 그 음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종필은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소리 속에서 오늘 자신이 무너진 방식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퇴근 버스 창가에 앉아 명함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오늘 자신이 손에 쥔 것 중 가장 실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골목을 벗어나는 순간 대박식당 간판 불빛이 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은서는 몰랐습니다. 김정숙이 세단에 오르기 직전 이 실장에게 낮게 말했다는 것을, 그 한마디가 은서의 오늘 이유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사건이 있고 나서 골목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김정숙은 세단에 오르지 않고 다시 걸음을 돌린 걸까요? 아직 이 골목에서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웅성거리는 사이였습니다. 최재원이 계약 해지 서류를 마무리하는 동안 김정숙은 식당 앞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은서가 계단 아래 서서 명함을 지갑에 넣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김정숙이 그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은서가 굳었습니다. 저 앉으셔도. 김정숙이 계단 옆자리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정숙이 은서의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밴드가 붙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 식당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은서가 시선을 무릎 위로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6달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말에 은서의 턱이 움직였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아무도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힘들었냐고, 괜찮냐고.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숙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울어요.
참을 필요 없어요. 은서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홀 안에서 13시간씩 서서 버티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것이 지금 이 계단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오 씨가 그 장면을 힐끗 보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은 분식집 문을 닫으며 그쪽에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장만식은 경비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은서 씨, 아버지 성함이 최동호 씨 맞죠? 은서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김정숙이 앞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실장이 직원 명단을 정리하다가 성씨를 확인했어요. 최 씨라고 해서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혹시나 싶었는데 맞네요. 은서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낯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 경매장 불빛이 노란 안개처럼 시장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고 생선 비늘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28살 김정숙은 외상 장부를 들고 경매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머릿속이 숫자로 꽉 차 있었습니다. 동성상회, 좌판 하나로 시작한 식자재 가게였습니다. 이거 들어드릴까요? 뒤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장 짐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순했습니다. 최동호였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경매장이 끝나면 최동호가 무거운 짐을 나눠 들었습니다. 외상장부를 같이 들여다보며 계산을 도왔습니다. 납품처를 찾아다닐 때 옆에서 발품을 팔았습니다. 돈을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도와주는 거예요? 김정숙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최동호가 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골목 계단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정숙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외상장부에서 이름을 수십 번은 봤을 거예요. 최동호. 경매장 새벽마다 그 이름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은서가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도와드렸나요? 김정숙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움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그냥 그 사람은 남의 무거운 걸 자기 일처럼 드는 사람이었어요. 은서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은서가 어릴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긴 건 빚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갚아온 빚, 은서가 서울로 올라오게 만든 빚, 그것이 아버지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은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일찍 떠나셔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김정숙이 은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게 빚만이 아니에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남긴 거예요. 은서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자랑스럽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아버지가 지금 이 계단에서 처음으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원이 다가와 김정숙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 인근 상가 쪽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최 실장이 노무사 상담 연결해 줄 거예요. 체불된 것,
부당하게 당한 것 전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은서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은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마운 건 나예요. 은서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최재원이 건물 관리실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건물 안동성 푸드 협력 상가 전체에 직원 상담 창구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오 씨가 계단 아래로 다가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종필이 5년간 골목에서 해온 일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재원이 태블릿에 받아 적었습니다. 혜진도 용기를 내어 다가왔습니다. 손에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저는 박 사장 가게 사람이 아닌데 말해도 되나요? 최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혜진이 손에 쥔 걸레를 바꿔주며 말했습니다. 저 5년 됐어요. 이 골목에서 손님이 반말해도 웃어야 하고 옆 가게 사람이 쓰레기 우리 앞에 버려도 말 못하고 그게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잠깐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원래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최재원이 받아 적었습니다. 김정숙이 그 모습을 골목 끝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금 같은 방향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장만식이 경비실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최재원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장만식이 박종필이 건물 복도 카메라 각도를 자신에게 압박해서 바꾸게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묻자 장만식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날 박종필에게 받은 문자 캡처를 인쇄해 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재원이 종이를 받아들며 장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만식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 씨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요. 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오 씨한테 밥 얻어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은서는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안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쪽에 비닐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주를 떠날 때 어머니가 짐 가방 안에 아무 말 없이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짐꾼 수첩. 은서는 그것을 꺼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올라온 뒤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연필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남의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내 일이지만 남의 가벼운 것을 드는 것은 내 마음이다. 은서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손끝이 종이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빚만 남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늘 이 방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내일 노무사 상담이 있었습니다. 명함이 지갑 안에 있었습니다. 수첩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정숙이 이 수첩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수첩 안에 두 사람을 이어주는 또 다른 문장이 남아있다는 것을. 노무사 사무실은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은서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봉투 안에 든 것이 은서의 지난 6달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봉투 안에는 급여 명세서 6장, 초과 근무 기록을 적어둔 메모지, 박종필의 폭언이 담긴 영상 캡처 화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혼자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막연한 예감으로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노무사 박 씨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은서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박 씨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넘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한참 뒤 박 씨가 안경 너머로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본인이 다 모은 거예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가 서류를 다시 정렬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공식 절차 진행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아요. 은서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갔습니다. 6달 동안 혼자 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테이블 위에 항목별로 종이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밀린 주유수당, 초과 근무수당,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숫자로 계산하면 적지 않습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식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은서가 테이블 위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버텨온 시간이 숫자로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숫자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상담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은서는 발걸음이 올라갈 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올라갔다가 그것을 누군가와 나눠들고 내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2 정거장을 걷는 동안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성푸드 본사 20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정숙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소 조끼는 없었습니다. 짙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제 계단에서와 똑같았습니다.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전국협력상가 직원 처우 실태 전수 조사 시작합니다.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현실적으로. 김정숙이 그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은서의 손목 위 밴드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잠깐 사진을 내려다보았다가 고개를 들며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대박식당 근처 골목이었습니다. 납품 트럭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종필은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도매상 첫 번째 연결이 됐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2번째 연결이 됐습니다. 또 거절당했습니다. 3번째 업체가 단가를 불렀을 때 박종필은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기존 납품가보다 40%가 높은 숫자였습니다. 박종필이 텅 빈 주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조리대 위에 행주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장 배칠수가 어제 정리하다 만 것이었습니다. 행주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방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끝났다고. 박종필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3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박종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최 실장님, 저 박종필입니다. 어제 일은 제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고요. 계약건은 한 번만 더 말씀 나눌 수 있을까 해서요. 최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현재 회장님 지시로 검토 중단 상태입니다. 지원금 회수 절차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박종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이게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이 골목에서 몇 년을 해온 사람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최재원이 말했습니다. 추가 연락 오실 경우 법무팀 통해 대응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종필은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고용노동부였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접수 완료. 조사 일정 추후 통보 예정. 박종필이 문자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었습니다. 그 아래 또 문자가 있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행정조사 착수 통보. 그리고 또 하나. 건물주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3개였습니다. 한꺼번에 박종필이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조리대 위 행주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리대 위 행주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 소리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틀어두던 경쾌한 음악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틀지 않았습니다. 틀 수가 없었습니다. 강미라는 사흘째 집 밖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있었습니다. 박종필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천천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담당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사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강미라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결국 강미라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진술서를 쓰는 날이었습니다. 강미라는 볼펜을 들었습니다. 서류 조작 지시를 받은 날짜, 라벨을 교체하던 방식, 처음 지시받았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문장을 쓸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는 사실을 문장으로 쓰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기 때문인지 강미라는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진술서를 제출하고 나서 건물 밖 계단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강미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골목 안쪽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씨 국밥집 앞에 화분이 생겼습니다. 연한 보라색 꽃이었습니다. 오씨가 가게 앞에 쭈그려 앉아 흙을 다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골목에서 꽃 심을 생각을 다 하네. 혜진이 분식집 문을 닫다가 그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오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먼저 말 거는 거 처음이지. 혜진이 걸레를 바꿔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러네요.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보다가 동시에 시선을 거뒀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장만식이 경비실에서 나와 건물 입구 양쪽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씨에게, 혜진에게, 조금 전 들어온 손님에게. 사건 전에는 대박식당 눈치를 보느라 이쪽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가 없었습니다. 장만식은 그게 이상할 정도로 홀가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서는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이력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대박식당에서 해온 일들이 문장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서빙이 아니었습니다. 홀 동선 조정, 손님 응대 방식 개선, 재료 재고 파악. 은서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었습니다.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쌓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력서 옆에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어제 첫 장을 열었던 수첩이었습니다. 은서는 오늘 두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연필 글씨가 있었습니다. 짐의 무게는 드는 순간 정해지지만 사람의 무게는 내려놓은 다음에야 보인다. 은서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면접 준비를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병원 재검사 다음 주로 예약해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돈은? 은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고시원 창문 너머로 골목 불빛이 보였습니다. 대박식당 간판은 꺼져 있었습니다. 오씨 국밥집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서랍 안이 아니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은서는 이 수첩이 내일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김정숙이 이 수첩 안에 적힌 두 번째 문장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3주가 지났습니다. 은서는 오늘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왜 가방 안에 서류 봉투 말고 다른 것이 하나 더 들어있는 걸까요? 고시원 방을 나서기 전 은서는 책상 위 수첩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었습니다. 가방에 넣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문장들은 이미 은서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면접 장소는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식품 관련 스타트업이었습니다. 홀 매니저 보조 자리였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은서는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박종필의 식당 앞에서 하던 그 심호흡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을 삼키기 위한 숨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한 숨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넘기다가 한 항목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동성푸드 상생지원센터 연계라는 항목이었습니다. 면접관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은서는 그 멈춤이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왔습니다.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할 말을 다 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면접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노무사 박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체불 임금 전액 지급 명령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박종필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박 씨가 덧붙였습니다. 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도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은서 씨 입장에서는 끝난 거예요. 공식적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은서는 한동안 창밖을 보았습니다. 끝났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6달이었습니다. 그 6달이 문자 한 줄로 정리됐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가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은서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 좁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 불빛이 보였습니다.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감각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한참 뒤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 재검사 예약 확인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장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지를 손바닥으로 가볍게 덮었습니다. 동성푸드 상생지원센터 앞이었습니다. 은서가 게시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바리스타 교육과정 무료 지원 포스터였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대박식당 막내 알바였습니다. 포스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카페 하고 싶었어.
민준이 포스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일하다 보니까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민준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고 학교 앞 카페에서 혼자 뭔가 마셨는데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그게 그날 하루를 버티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 있고 싶었어요. 힘든 날 오는 사람 곁에. 은서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19살짜리가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같이 신청할까? 민준이 포스터에서 처음으로 시선을 떼며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해도 돼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수강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민준의 손이 처음에 떨렸습니다. 쓰다 보니 멈췄습니다.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은서와 민준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실습이었습니다. 민준이 3번 실패했습니다. 강사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민준 옆으로 다가와 손의 각도를 조용히 잡아주었습니다. 민준이 4번째에 성공했습니다. 민준이 잔을 들고 은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마셔봐요. 은서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먼저 왔다가 뒤에서 단맛이 올라왔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맛있네. 민준이 잔을 다시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진짜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진짜. 민준의 얼굴이 처음으로 환하게 펴졌습니다. 박종필의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새 직장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은서는 다시 한번 숨을 골랐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새 동료들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홀 구조는 대박식당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주방과 홀 사이 동선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직원 한 명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릇을 잘못 냈습니다. 팀장이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메모지에 수정사항을 적어 직원 앞에 두었습니다. 은서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메모지 한 장이 어떤 환경을 만드는지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은서는 처음으로 근처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밥을 사 먹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첫날 잘 마쳤어. 그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은서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은서는 동성푸드 아카이브를 찾아갔습니다. 이 실장이 연결해준 자리였습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서랍에서 낡은 사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20여 년 전 시장 골목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서는 한 장씩 넘겼습니다. 3번째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새벽 경매장 앞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외상장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짐꾼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김정숙이었습니다. 젊은 남자는 최동호였습니다. 은서의 손끝이 사진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사진을 2장 인화했습니다. 한 장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한 장은 따로 챙겼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은서는 홍대 골목을 찾았습니다. 김정숙이 이 실장과 함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이 골목을 다시 찾는다는 것을 이 실장에게 미리 들었습니다. 오씨 가게 앞 화분에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은서가 그것을 보며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정숙이 은서를 보고 먼저 말했습니다. 새 직장은 어때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퇴근하고 밥을 사 먹었습니다. 김정숙이 잠깐 은서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은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김정숙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실장이 두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골목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주위에서만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흘렀습니다. 김정숙의 눈이 사진 속 젊은 남자 위에 머물렀습니다. 한참이었습니다. 은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드리는 게 감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이 사진에서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둘 다예요. 잠시 뒤 김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이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고시원 벽에 사진을 붙였습니다. 한 장 더 인화해 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옆에 수첩을 펼쳐 두었습니다. 두 번째 장이었습니다. 짐의 무게는 드는 순간 정해지지만 사람의 무게는 내려놓은 다음에야 보인다. 은서는 그 문장과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두 달 뒤 이 골목에 작은 식당이 하나 생길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식당 벽에 이 사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을, 그 아래에 적힐 문장이 아버지의 수첩에서 나온다는 것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골목 안쪽 작은 공간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대박 식당이 문을 닫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 골목 안쪽 오래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정직한 밥상이라는 간판이 붙었습니다. 장만식이 아침 순찰을 돌다가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간판 글씨가 단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간판보다 오래 눈에 머물렀습니다. 개업 준비가 시작된 것은 3주 전이었습니다. 동성푸드 상생팀과 골목 상인회가 함께 추천한 자리였습니다. 은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실장이 설명했습니다. 상생형 식당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식자재는 동성푸드가 원가로 공급합니다. 운영은 현장 실무자가 맡습니다. 수익은 직원 처우와 골목 공동기금으로 나눕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3년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은서가 이 실장에게 물었습니다. 현장 실무자가 저예요. 이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안입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실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그 질문 할 수 있는 사람만 합니다. 은서는 그날 밤 수첩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대답은 다음 날 아침에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준비 기간 3주가 짧았습니다. 인테리어는 단순했습니다. 원목 테이블 6개, 창가 쪽에 작은 바 자리 4석, 벽에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은서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와 김정숙이 새벽시장 경매장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나무판에 문장을 새겼습니다. 남의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내 일이지만 남의 가벼운 것을 드는 것은 내 마음이다. 아버지의 수첩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은서가 액자를 벽에 거는 날이었습니다. 오 씨가 들어와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 씨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랑 회장님이요. 20여 년 전 사진이에요. 오 씨가 사진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골목에 이런 사진이 걸려야 했는데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이었습니다. 은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식자재 입고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6시에 주방 셋업을 시작했습니다. 7시에 민준이 왔습니다. 커피 기계 앞에 섰습니다. 손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지했습니다. 민준이 첫 번째 에스프레소를 내리고 은서에게 건넸습니다. 은서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했습니다. 오늘 잘 되겠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아니. 민준이 커피 기계를 다시 돌아보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어깨가 펴졌습니다. 11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손님은 장만식이었습니다. 경비 근무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하나를 시켰습니다. 숟가락을 들기 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어딘가 오래된 것 같으면서 새로운 공기가 있었습니다. 장만식이 밥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이 골목에 이런 데가 있어야 했는데 오 씨가 오전에 한 말과 같았습니다. 은서는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점심 서비스가 끝났을 때 테이블 6개가 모두 채워진 적이 2번 있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그 2번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습니다. 개업 사흘째였습니다. 저녁 서비스가 끝나고 마감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21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낡은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식사하러 오셨나요? 죄송하지만 마감됐는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 저 혹시 여기 일할 사람 구하시나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공고 낸 적 없는데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공고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이 가게 앞을 며칠째 지나쳤는데 오늘은 그냥 들어와 봐야겠다 싶었어요. 은서가 잠깐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서진이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인근 골목 다른 식당에서 한 달 일하다가 말도 없이 잘렸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사장이 싫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물었습니다. 식당 일은 해봤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한 달 했어요. 근데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럼 잘하는 게 뭐예요? 서진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메모요. 한번 보면 잊어버리질 않아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와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시험 기간이에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요. 은서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25살의 자신이 21살의 이 사람 안에 겹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매일. 서진이 처음으로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서진이 합류한 첫 주였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고를 파악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냉장고 안을 한번 열어보고 부족한 것을 메모지에 적어 조리대 위에 놓았습니다. 은서가 확인해 보니 틀린 항목이 없었습니다. 오후 서비스 중에 손님 한 명이 주문을 바꿨습니다. 서진이 메모지에 즉시 수정 내용을 적어 주방에 붙였습니다. 착오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퇴근 준비를 하면서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메모 진짜 빠르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잊어버리기 싫어서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뭘 잊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서진이 잠깐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것들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은서는 주방 입구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진이 왜 메모를 하는지, 무엇을 잊기 싫은 건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를 은서는 짐작했습니다. 개업 한 달이 지나던 무렵이었습니다. 오 씨가 상인의 모임을 다시 열자고 했습니다. 전에는 박종필 눈치 때문에 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직한 밥상 마감 후 테이블을 붙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 씨, 혜진, 장만식, 은서, 민준이 앉았습니다. 오 씨가 말했습니다. 상생 협의회 만들면 어때요? 이 골목 가게들끼리. 혜진이 말했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오 씨가 말했습니다. 공동 기금 모아서 골목 청소도 하고 나중에 골목 축제도 하고 뭐 그런 거요. 장만식이 말했습니다. 저도 낼 수 있어요. 조금이지만.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은서가 테이블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13시간씩 서서 버티던 시절 이 골목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테이블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협의회 이름은 나중에 같이 정해요. 오 씨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 이름 하나 생각해봐도 돼요? 오 씨가 말했습니다. 해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골목 불빛.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게 좋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웃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래 남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마감 정리를 마치고 혼자 식당 안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김정숙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문장이 있었습니다. 은서가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 불빛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오씨 가게, 혜진이 일하는 분식집, 장만식의 경비실. 전에는 이 불빛들이 각자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도 따로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골목이 달라졌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런데 은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달 이 골목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연두색 청소 조끼를 입은 채로. 그리고 그 손님이 은서에게 처음으로 이 골목 바깥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업 2달째 오후였습니다. 정직한 밥상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은서의 손이 행주를 잡은 채 멈춘 걸까요? 연두색 청소 조끼였습니다. 김정숙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이 실장도 없었습니다. 검은 정장 남자들도 없었습니다. 낡은 조끼 하나에 수수한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은서가 행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어요. 그것 말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가운 것도 맞고
긴장되는 것도 맞고 무언가 확인받는 기분도 있었습니다. 그 셋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김정숙이 창가바 자리를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앉았습니다. 조끼가 의자 등받이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밥 먹으러 왔어요. 마치 어제도 왔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은서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김정숙이 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커피도 한 잔 주세요. 민준이 커피 기계 앞에 섰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김정숙이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밖 골목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김정숙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뒤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민준이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귀가 빨개졌습니다. 점심 서비스가 끝난 뒤였습니다. 김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김정숙이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 사진 여기 걸어줘서 고마워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여기 걸고 싶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골목 쪽에서 오 씨가 화분에 물을 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이 조끼 왜 입는지 물어보고 싶었죠? 은서가 말했습니다. 네. 김정숙이 조끼 소매를 한번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 사업 시작하고 나서 세 번째 해였어요. 돈이 좀 벌리기 시작했을 때 잠깐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제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말하는 방식이, 사람 대하는 방식이. 다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경매장 가려다가 거울을 봤는데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어요. 은서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날 이 조끼를 다시 꺼냈어요. 소매를 한번 쓸었습니다. 입을 때마다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누가 내 짐을 같이 들어줬는지. 은서의 눈이 조끼 위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낡은 솔기가 보였습니다. 여러 번 세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억이라는 것을 은서는 알았습니다. 형태를 가진 기억이었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생길까요? 김정숙이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있어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김정숙이 벽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메모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창밖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은서가 그 방향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였습니다. 서진이 신입 지원자 2명과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가 부탁한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서진이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신입 지원자들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제일 먼저 알게 된 게 있어요. 신입 지원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뭔데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여기선 실수하면 소리 안 질러요. 신입 지원자들이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이 이었습니다. 대신 메모를 줘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더 나은 거라는 걸 알아요. 신입 지원자 하나가 말했습니다. 왜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소리는 그 순간 끝나요. 메모는 내가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어요. 은서가 주방 입구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서진이 한 달 만에 이 식당의 방식을 자기 언어로 만들어냈습니다.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소화한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주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혜진이 퇴근 후 정직한 밥상에 들렀습니다. 분식집 마감을 마친 참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혜진이 창밖을 보다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저 유리창에 그림 그렸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봤어요. 국화 맞죠? 혜진이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바꿨어요. 코스모스로. 은서가 말했습니다. 왜 그림 그려요? 혜진이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요. 심심해서. 잠깐 찌개를 뜨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침에 출근하면 어제 그린 그림이 거기 있잖아요. 그게 좋아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여기 있었다는 거. 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거예요.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보았습니다. 따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만식이 경비 순찰을 돌다가 골목 안쪽에서 멈추었습니다. 누군가가 골목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쭈그려 앉아 걸레로 타일 사이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박종필이었습니다. 장만식이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박종필은 장만식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종필의 옷차림이 달랐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봉사기간 마크가 붙은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장만식이 그 조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숙의 연두색 청소 조끼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조끼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장만식은 이상하게 그 두 조끼가 겹쳐 보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필이 타일 사이를 문지르다가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었습니다. 한참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만식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할 것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비 수첩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적어두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장만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직한 밥상을 마감한 후였습니다. 은서가 혼자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종필이었습니다. 은서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쳤습니다. 박종필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은서가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행주가 테이블 위를 천천히 지났습니다.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닦았습니다. 그런데 닦고 나서 테이블이 깨끗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실장이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이었습니다. 김정숙이 그 보고서 끝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특이사항란에 이 실장이 그 메모를 읽었습니다. 보통 특이사항란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채우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골목 불빛 협의회 출범 확인. 공동기금 첫 회의 완료. 상생형 식당 2달째 무사고 운영 중. 이 실장이 그 문장들을 보고서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현장 실무자 최은서, 운영 안정화 단계 진입 판단.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한 줄을 더 썼습니다. 골목 전체의 공기가 달라졌음. 이 실장은 보고서에 그런 문장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썼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업 5달째였습니다. 그날 아침 장만식은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골목 안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간판이 생겼습니다. 대박식당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옆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간판에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박신의 정식. 장만식이 그 간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경비 수첩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시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박신의 정식 간판 확인. 이 골목에서 내가 가장 먼저 봄. 수첩을 닫았습니다.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12년을 일했습니다. 이런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기념 행사는 저녁이었습니다. 개업 5달 기념. 정직한 밥상 안쪽 테이블을 모두 붙였습니다. 오 씨가 일찍 왔습니다. 화분에서 꽃 한 가지를 잘라 테이블 위에 놓고 왔습니다. 혜진이 분식집 유리창에 그림을 그리고 왔습니다. 코스모스였다가 오늘은 작은 별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장만식이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오늘 넥타이 하셨어요. 장만식이 말했습니다. 기념일이잖아. 서진이 메모지에 오늘 자리 배치를 적어두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은서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오 씨가 말했습니다. 골목 불빛 협의회 공동 기금 첫 달 결산 얘기해도 되겠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해요. 오 씨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숫자 옆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 씨, 혜진, 장만식, 민준, 은서, 서진. 오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골목 청소 같이 하고 연말에 작은 축제 한번 해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축제 이름도 골목 불빛이요. 오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좋겠다. 장만식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하루 경비 자원할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 커피 무료로 낼게요. 서진이 메모지에 받아 적었습니다. 한 줄씩 빠르게 틀린 것 없이. 은서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혼자 이력서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강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미라가 말했습니다. 저 오늘 수료했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강미라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강미라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미라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서 앞에 두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강미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자기 평가서 쓰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쓰다 보니까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습니다. 은서 씨한테 쓰는 게 맞겠다 싶었어요. 은서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바로 읽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읽겠다는 것을 강미라가 알았습니다. 강미라가 말했습니다. 미안했어요. 5글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5글자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진술서를 쓰던 날 떨리던 손, 교육원 복도에서 몇 번이나 돌아서려 했던 발걸음, 오늘 이 식당 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했던 시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강미라 뿐이었습니다. 은서가 잠깐 강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강미라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강미라에게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오 씨가 마지막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이 골목에 이런 식당이 생겨서 잘 됐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씨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고. 은서가 잠깐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진과 민준이 마감 정리를 했습니다. 은서가 주방을 확인했습니다. 냉장고 온도, 가스 잠금, 재고 메모. 서진이 먼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내일 7시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응. 민준이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커피 맛있었죠? 은서가 말했습니다. 매일 맛있어. 민준이 문을 닫으면서 웃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은서 혼자였습니다. 불을 끄기 전이었습니다. 행주를 들었습니다. 테이블을 한 번씩 닦았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두 번째 테이블, 창가바 자리, 마지막 테이블까지 왔습니다. 그 자리였습니다. 개업 첫날 장만식이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김정숙이 밥을 먹고 족기 이야기를 꺼낸 자리였습니다. 강미라가 오늘 처음으로 앉은 자리였습니다. 은서가 그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끝에서 끝까지 닦고 나서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이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바닥이었습니다. 5달 전이었습니다. 김 여사라고만 알았던 사람이 이 자리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은서가 물컵을 들고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바닥에 튀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그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얼룩이 없었습니다. 물기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서는 이 바닥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 노무사 사무실 계단, 면접 날 아침의 심호흡, 민준의 첫 번째 에스프레소, 서진이 문 밖에서 유리 너머를 들여다보던 눈, 김정숙의 연두색 조끼, 강미라의 세 글자, 오 씨의 화분, 혜진의 별 모양 그림, 장만식의 넥타이, 깨끗한 바닥 위에 그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은서가 불을 껐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씨 가게, 혜진이 일하는 분식집 유리창에 작은 별 그림, 장만식의 경비실, 그리고 조금 더 안쪽, 박신의 정식 간판의 불빛이 처음으로 켜져 있었습니다. 은서가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이 골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은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알았습니다. 달라졌다는 것을 소리 없이 천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그냥 몰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골목 끝에서 은서가 한번 멈추었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깨끗한 바닥 하나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튀었습니다. 그것을 닦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한 골목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한 가지 질문이 사람을 드러냅니다.
높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최은서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선택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대로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결국 골목을 바꿨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혹시 지금 낮은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자리가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